제가 드디어 재무회계 분석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 3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 편은 이제 회계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퍼, PBR 등등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그 지표들을 쫙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1번, 2번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어도. 왜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제 회계 강의 중에서 정말 쉽게 회계의 전반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의일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가장하면 웬만한 기업의 격리 사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걸 들어야 되느냐? 긴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게 비즈니스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인데, 워렌 버핏한테 야, 네 자식한테 투자를 가르치면 뭐부터 가르칠래라고 하니까 회계부터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같은 걸 이렇게 들었을 때 무턱대고 살 수는 없죠.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투자 리스크가 감소를 하겠죠. 또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 원칙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뭐 손절을 해야 되냐,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전 종목마다 달라요. 근데 그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회계 재무적인 숫자로 저는 결정을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판단을 하느냐,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제가 종목 발굴에 대한 영상을 세 번째 준비할 건데, 아마 그걸 보시면 정말 투자 기회를 많이 포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 어디 격리 사원을 해라 아니면 회계사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은퇴하고 뭐 카페나 치킨집 이런 어떠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회계적 지식 없이는 운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회계를 들어도 참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회계가 뭐냐? 이제 경영진이 이해관계자에게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가공된 어떤 정보예요. 왜 하냐? 제가 처음에 주식이 왜 생겼는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배를 타고 먼 무역을 떠나야 되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떠났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쨌든 무역을 하고 돌아오면은 선장이 이제 이 돈 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어떤 무역을 해서 얼만큼 돈을 벌었고, 또 뭐 급여는 얼만큼 줬고, 그래서 너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고를 위한 것이 이제 바로 회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그 회사마다 다 보고가 다르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정한 원칙 하에서 정보를 가공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이해를 하시려면 복식부기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름이 어려운데 그냥 단식부기는 금액의 어떤 입출금 하나만 가지고 한다라 그래서 단식부기라고 하고, 복식부기는 그거에 대한 명세까지 해준다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단식부기는 여러분들이 쓰던 용돈 기입장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만약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치킨집을 차렸는데 그걸 쓰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1억으로 치킨집 시작을 해서 3월에 뭐 2천만 원을 벌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3월 매출이 2천만 원이 났고 대출을 받았는데 1억을 받았어요. 둘 다 플러스 입금이죠. 기분이 좋죠. 그런가요?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죠. 매출은 내가 돈을 번 거고, 대출을 받은 거는 내가 빌린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건데, 단식부기를 하게 되면 똑같이 그냥 입금으로만 기록이 돼요. 다른 건 안 그럴까요? 또 이제 급여하고 오토바이 매입을 한번 봅시다. 여기 똑같이 이제 출금이 됐죠.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생 급여는 저번 달 급여예요. 이거 나가고 나면은 뭐 미래에 뭐가 생기나요? 아니죠. 다시 계속 아르바이트생 쓰려면 또 급여를 내보내야 되고, 급여 안 주면은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할 겁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그런가요? 일단 여러분들이 사신 다음에 다시 파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겁니다. 일회성 비용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걸 계속 가지고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이 배달을 계속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이 전혀 다른데, 이거를 통장에서 똑같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통장에 아예 표시가 안 되는 것도 있죠. 제가 외상으로 닭고기 재료를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건 표시가 안 되겠죠.
현금 거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그 기반으로 한 단식부기 거래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 1억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여기 1억은 대출인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복식부기를 발명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고려 상인들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걸 복식부기를 하면 단순히 이제 뭐 영업을 하는 데뿐만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시야가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뱅크셀러든가 써봤는데 걔네들이 복식부기 형태로 지금 그 여러분들의 어떤 입출금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회사죠. 개인들한테도 이걸 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복식부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이 5가지 분류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 5가지 분류,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으로 이 거래들을 분류를 하고 그걸 통해서 3가지 정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각각의 내용은 당연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5 하고 3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가는 이게 전부입니다. 5가지 분류, 3가지 정보. 이 5가지 분류가 뭐냐?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자산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산은 뭐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금일 수도 있고 뭐 치킨 재료일 수도 있고 배달 오토바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들은 저한테 미래에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부채 자본은 뭐냐? 이 자산이 어떻게 났는데? 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빌렸어. 그러면 이제 부채인 거고 주주들이 내가 냈어. 아니면 작년에 번 돈으로 했어. 라고 하면 이게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 1대1로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금 뭐 재고 장치들이 쭉 있으면 이게 1대1로 뭐 부채 중에 이게 뭐 자산 중에 이것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전체의 합만 2개가 같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 현금하고 자본을 헷갈려 해요. 자본은 그저 자산이 어떻게 났는지를 명세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금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헷갈렸던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좀 되긴 했는데 사내유보금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이제 진보단체에서 야 대기업들 니네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돈 안 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거는 정말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내유보금이라는 거는 이제 이 자산의 형태가 어디서 났는지를 명세를 해주는 거예요. 사내유보금이란 건 이제 돈을 벌어서 그 다른 데다가 이제 안 하고 놔둔 거를 그냥 자본 처리를 안 하고 회계 처리 안 하고 그냥 놔둔 걸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내유보금은 현금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 특허일 수도 있고 수없이 투자된 어떤 다른 가치일 수 있어요. 자산에서 정확하게 1대1 매칭을 못 시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가지고 오려고 그랬으면 공격을 하려고 했으면 현금으로 공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걸 몰랐을까요? 근데 왜 현금을 안 가져왔는지 잘 보면 재밌는 게 한국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준에 비해서 현금을 많이 쌓아놓지 않습니다. 정말 투자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최근 들어서 많이 줄이고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성장이 멈추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뭔가 이런 회계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아마 충분히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선동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정리하면 자산은 내가 앞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어디서 왔냐? 내가 빌렸을 수 있고 내가 직접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작년에 벌은 걸 수도 있다. 그걸 명세를 해주는 게 이제 부채 자본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수익하고 비용인데 이거는 오히려 더 단순해요. 수익하고 비용은 그래서 내 자산을 얼마나 늘려줬는 데가 수익이고 비용은 내 자산이 그래서 얼마나 줄어드는 데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 매출,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이 수익이고 급여 감가상각이 이제 비용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아실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아까 그 이후에 예시를 들면서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차변, 대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그리고 이제 대변은 부채 자본을 넣어요. 실제로 비용 수익은 이렇게 그 차변 대변을 넣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대변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차변 대변을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에 이제 쓰는데 이걸 반대로 쓰면은 마이너스 각각이, 바로 쓰면 플러스예요. 이거를 이제 회계 강의에서 막 뭐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뭐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 얘네들이 위치가 여기고 자산 비용 이 왼쪽, 부채 자본 수익이 오른쪽이고 이게 이제 반대로 써지면 마이너스다. 그리고 이 왼쪽 오른쪽의 밸런스 이제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한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자산이 증가하면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하면은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증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되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까 분류를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분류를 이제 그 회계적 용어로는 분계라는 말을 쓰고, 이게 바로 격리가 하는 일입니다. 좀 일단 단식북이 저희가 했던 치킨집 예시를 가져와서 보면 각각의 이제 이벤트들에 대해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을 통해서 분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포즈를 해놓고 도전을 하시고, 저는 일단 바로 정답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1억으로 치킨집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현금이 1억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현금이고 왼쪽이 플러스니까 그냥 왼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들어왔나요? 명세를 하는 거죠. 내가 낸 돈이죠. 내가 낸 돈은 이제 자본금이라고 해요. 주주들이 낸 돈이죠. 그러면 이제 자본금 해서 1억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었어요. 매출 냈으면 이제 보통 현금이 들어오죠. 뭐 이게 매출 채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복잡한 얘기는 제가 일단 안 할게요. 현금이 들어왔어요. 2천만 원이. 그럼 이건 뭔가요? 수익이죠. 수익 매출 2천만 원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잘 보시면 지금 왼쪽 자산에 이제 현금이 증가했으니까 이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수익이 증가 이렇게 한 거죠. 첫 번째 거도 이제 자산이 증가했고 자본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같겠죠. 항상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로 이제 아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또 현금이 들어왔죠. 이건 뭔가요? 이제 부채인 거죠. 이제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여기로 돌아가서 보면 자산의 현금이 증가를 했으니까 부채, 자본, 수익 중에 하나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자산이 감소를 하거나 지금 부채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차입금 그래서 이렇게 1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가 나왔어요. 바로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돈이 나갔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마이너스면 이제 현금, 그러니까 자산은 원래 왼쪽, 부채 자본은 원래 오른쪽, 비용은 원래 왼쪽, 수익은 원래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현금, 자산인 현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오른쪽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자산, 현금 이렇게 적었고 이제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뭐였나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왼쪽에 비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예시를 처음에 드렸던 건데, 이제 배달 오토바이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현금이 나갔겠죠. 일단 현금이 나갔겠죠. 근데 이게 비용인가요? 자산이 뭐라고 했죠? 내가 앞으로 사업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토바이는 그런 건가요? 그런 겁니다. 그럼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돈을 썼지만 내 자산은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차량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이 이제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한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거 차량 영원히 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자산에서 비용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바꿔주는 게 아니라 효익이 이제 미래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미래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시점이 언제까지냐라고 찾아서 그거를 나눠서 자산을 비용화하는 걸 보고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진짜로 막 이게 막 오토바이가 감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산을 비용화하는 걸 보고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결국 비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닭고기를 샀어요. 그러면 일단 자산의 어떤 제가 미래의 수익을 위한 재료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산 플러스니까 왼쪽에 이제 1,000만 원을 적어주고, 이거 어떻게 했나요? 외상으로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지급 비용, 그러니까 비용인데 아직 지급을 안 했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정도 예시만 가지고 봐도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오해하시는 말라고 제가 이거 예시는 두 개를 좀 추가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보시면 막 되게 예쁘게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할부로 샀어요. 그러면 보통 선수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변에 선수금을 냈던 이 현금은 이제 200만 원 이렇게 잡히고 나머지 내가 할부로 내야 되는 거는 차입금으로 300만 원 이렇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이제 자산 하나에 자산 부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출자를 하는데 꼭 현금으로 출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 치킨집을 만드는데 내 상가를 넣어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자산에서 이제 내 상가가 회사의 자산이 되고 이거를 실제로 주주들이 낸 자본금으로 봐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이제 강의 초에 좀 블러핑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뭐 격리 사원 일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자신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냐? 지금 사장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하지? 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인터넷 검색하면 됩니다. 내가 뭐 오토바이, 뭐 상가를 포함한 뭐 현물 출자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 이러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시면 일단 회계 처리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 이제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그걸 분류를 하고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돌려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넘어가시는 걸 좀 권하겠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이게 치킨집의 그 천사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치킨집에 들어와서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을 놓고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건가요? 당연히 일단 100만 원이 늘었으니까 플러스 왼쪽 자산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쓰실 거예요. 오른쪽에는 이 현금 100만 원이 왜 났는지 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저같이 착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걸 부채로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꿀꺽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수익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가져가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거래 본질을 잘 봐서 이 회사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까지도 반영이 되어서 분기에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알 필요는 지금 단계에 없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면 이제 자산 내에 뭐 유형자산, 뭐 무형자산,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쫙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 제가 그 회계사 친구, 실제로 회계사를 정말 일찍 합격한 친구랑 이제 퀴즈를 했을 때 이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퀴즈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이건 유형자산이다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회계사가 그 사람도 현직 회계사였는데 근데 그 친구는 O라고 했고 저는 X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맞췄죠. 제가 정말 뿌듯했던 순간입니다. 회계사를 이제 회계 퀴즈를 이겼으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내가 팔려고 해요. 그러면은 재고 자산일 수 있는 거죠. 그 자산 내에 분류해서는 내가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냥 내가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럼 유형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차를 하나를 사도 팔려고 산 건지 아니면 이제 내가 타고 다니려고 사는 것에 따라서도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짚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5가지 분류를 다 하고 이걸 통해서 3가지 정보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만드느냐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뭐냐? 그래서 지금 회사 상태가 어떤 데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점에 대한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어떤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순서로 보면 손익계산서 다음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쭉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거죠. 현금흐름표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어떻게 만드느냐?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자산, 부채, 자본을 다 모으면 재무상태표가 되고 비용 수익을 다 모으면 손익계산서가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한번 모아볼까요? 어떻게 모을 거냐? 현금끼리 모으는 거죠. 현금끼리 왼쪽 오른쪽을 모으고 이제 그
차량끼리 모으고 차입금끼리 모으고 자본금끼리 모으고 다 모으면 됩니다. 이런 쭉 나열이 됐던 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그러면 보시면 제가 이제 헷갈릴까봐 옆에다가 번호를 1, 2, 3, 4, 5, 6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번에 있는 왼쪽 현금은 현금의 왼쪽에 씁니다. 2번에 있는 왼쪽 현금은 현금의 왼쪽에 씁니다. 3번에 있는 왼쪽 현금은 현금의 왼쪽에 씁니다. 4번에 있는 오른쪽 현금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쓰고 5번에 있는 현금은 이제 오른쪽에 쓰겠죠. 이거는 이제 넷이 왼쪽 자산이기 때문에 그 왼쪽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차량은 이제 한 번 나오죠. 차량이라는 거는 어디 있죠? 여기에 한 번 나오는데 이 자산이 이제 500만 원 된 거니까 500만 원 들어서 오토바이가 500만 원치가 생겨서 자산 차량이 이제 500만 원이 왼쪽에 잡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쭉 하시면 돼요. 한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열을 하면 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왼쪽에 있는 그 순 가격, 순 금액,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끼리 모아서 이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고 자산 것들은 다 왼쪽에, 부채는 이제 오른쪽에, 자본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런 게 바로 재무상태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좀 제 강의를 열심히 지금 듣고 있으신 분들은 물음표가 생기실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 왼쪽 오른쪽의 금액이 지금 다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거래를 할 때도 왼쪽 오른쪽이 항상 금액이 같아야 하지만 재무상태표 상에서도 왼쪽 이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과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산을 애초에 이 자산이 뭔지를 명세하는 게 부채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거죠. 왜 다른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 맞추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세 개만 봤기 때문이에요. 원래 저희가 했던 거는 여기 거래를 해서 이제 더했던 거는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 수익도 있었는데 이 비용 수익을 다 빼놓고 그냥 자산 부채 자본만 이렇게 잡으니까 당연히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이 금액의 차는 이제 비용과 수익의 차이인 이만큼이에요. 이거를 구해서 얘를 자본에다가 집어넣어줘서 밸런스를 맞춥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당연한 거예요. 자산이 증가를 했는데 자산이 왜 증가했냐는 거예요. 지금 수익 때문에 증가를 했잖아요. 우리가 벌어서. 그럼 그건 당연히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자본이 내가 주주들이 처음에 냈거나 아니면 벌었거나 잃었거나 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금액은 이제 번 금액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잡한 재무상태표를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구성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구성들은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2편에서 뭐 이런 많은 지표들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지겨우실까봐 이게 어디서 쓰는 거냐 도대체라고 말씀하실까봐 대표적인 이제 그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자기 자본이 뭐냐? 그냥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본이 지금 1억 1천만 원 있고 부채가 1억 1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낮은 게 좋겠죠. 왜냐면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했냐? 내 돈으로 했어.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렸어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내 돈이 좋죠. 왜 내 돈이 좋나요? 빌린 돈은 첫 번째 언젠가 갚아야 되고 두 번째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제가 2편에서 다른 것들이랑 다 이제 같이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 개라 그랬죠? 뭐라 그랬나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손익계산서를 봅시다. 정말 단순하게 보면 저희 걸로 보면 이게 다예요. 수익, 비용, 순이익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이게 손익계산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업종별로 좀 다르게 이제 구성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삼성전자 건데 보시면 여기 이제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매출 총익이라는 걸 구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수익, 비용, 그다음에 이제 네트 그리고 이제 비용, 네트 그다음에 이제 비용 뭐 손익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뭐 세금까지 해서 순이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계정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양이 지금 매출액에 매출 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걸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융업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게 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보여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순이자 이익이에요. 이자 수익. 이거는 사실
매출하고 매출 원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손익계산서는 제가 지표를 말할 때 중요한 지표들을 또 그 손익계산서에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벌었던 거 보여주고 우리가 잃은 거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가 남은지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형태가 다르지만 마지막인 현금흐름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제가 옆에 플러스로 이제 현금흐름표 해놨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현금흐름표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조하는 수단입니다. 왜 이런 보조 수단을 만들었냐 귀찮게 이 예시를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세요. 제가 휴대폰 회사를 만들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제가 1억을 들여가지고 자본금 1억을 들여서 지금 그 현금 1억을 넣어서 제가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100만 원에 이제 그 휴대폰 100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현금이 일단 나갔고 왜 나갔나요? 제가 재고자산을 산다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이 1억 원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1년 뒤까지 상환을 해도 된다 할부로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120만 원에 이제 100대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 났고 현금이 안 들어와도 이제 현금을 주기로 한 매출 채권이 미래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자산이겠죠. 이 매출 채권이 1억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산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줄어들고 이거는 매출 원가로 해서 비용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그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급여를 주는 거죠. 판매원이 있어가지고 이걸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당연히 급여는 주니까 1,000만 원이 나갔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보면은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이게 전체 그 거래라고 보면은 회사 지금 상태는 자산이 1억 1천만 원, 부채가 0원, 자본이 1억 1천만 원, 순이익 1천만 원. 정말 괜찮은 회사처럼 보여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기서 혹시 바로 느낌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뭔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금이 여기서 지금 1억 원 제가 넣었었죠. 그리고 1억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현금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여기 또 현금이 1,0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재무제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인 거는 이제 보통은 마이너스 통장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그건 이제 부채죠. 그러니까 현금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망한 거죠. 왜냐? 임금을 못 줘서. 이걸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들? 흑자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물건을 잘 팔고 있고 이걸 이제 다 자산화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돈을 실제로 번 건 아닌 거였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이오주 같은 거는 이제 자기네들 연구 개발비를 나중에 미래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이제 보고 요즘에는 규제가 좀 바뀌어서 힘들긴 하지만 그걸 계속 자산화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나가고 있는 현금 흐름에 비해서 현금은 막 미친 듯이 지금 연구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산화가 계속 되니까 비용이 적게 보여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많다. 우리 현금 흐름 봐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어떻게 생겼냐? 정말 간단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거 세 가지예요. 이름을 너무 잘 지어서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물건 사와서 팔고 막 직원 급여주고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현금 흐름이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뭐냐? 이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쓰는 돈을 이제 투자활동 현금이라고 보는 거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부채와 자본과 관련된 거죠. 내가 돈을 빌려왔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돈을 갚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치킨집이. 제가 일단은 1번은 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초기 설립이니까 매출이 났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겠죠.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확장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대출금 갚는 거는 재무활동 현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줬는데 이건 아까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배달 오토바이를 샀어요. 이건 뭘까요? 내가 미래에 이제 그 회사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현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는 차변 대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여줘요. 용돈기 입장처럼. 그러면 이제 영업활동 흐름이 플러스고 투자활동 현금이 마이너스고 재무활동 현금이 플러스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죠.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단식부기를 하면서 대출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증가와 매출로 인한 현금 흐름의 증가에 대해서 이게 다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플러스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배달 오토바이를 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10대를 사요. 제가 왜 샀을까요? 장사가 잘 되니까 사겠죠. 제가 뭐 지금 당장 배달도 안 되는데 배달 오토바이 샀을까요? 안 샀겠죠. 그러니까 투자활동 현금은 사실 마이너스인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대출을 막 받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건가요? 이걸 정말 제가 잘 써서 성공할 확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계속 이제 빌려와서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더라도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거죠. 원금하고. 그러면 재무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면 좋은 거죠. 그죠?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업활동 현금은 무조건 플러스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리라고 해도 신고는 안 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작은 회사들은, 큰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하는데 작은 회사들은 그런 건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걸 본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딱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게 제일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만약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이렇게 잘 보셔야 되고요. 잘 보셔서 이게 만약 진짜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를 통해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들어오는 거면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지금 돈이 없어서 하는 거다, 돈을 빌리는 거다, 갚지도 못해서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거면 이제 나쁜 거죠. 이건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플러스면은 이게 기존에 있는 막 자산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처럼 막 반도체 공장 계속 짓잖아요. 그럼 투자활동 현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 영업활동 현금은 어떤 회사도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좋은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면 일단은 이건 위험한 회사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5가지 분류로 3가지 정보를, 이게 회계의 전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복습을 하면 자산은 뭐라 그랬죠? 미래에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어디서 났는데? 빌려왔어 하면 부채, 내 돈으로 벌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내 돈이었어 하면 자본, 그리고 우리 자산을 증대시켜주는 뭔가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수익, 자산을 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데, 재무상태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손익계산서, 야 근데 이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괜찮은데 현금은 잘 돌아가나? 흑자도산의 위험은 없나? 이런 게 이제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회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전부 하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2편, 3편에는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실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준비를 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